더불어서요. 이러한 또 명제가 뭐가 된다? 그렇지. 다시 대상이 돼서 연구의 대상이 돼서 이 명제들 사이의 관계, 이 논리를 학생들이 또다시 더 나은 수단으로 재발명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예를 들어서 그 논리의 대표적인 게 뭐 규律법이라든지 동일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알고 그 명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는 거죠. 3단 논법이라든지 더불어서 이제 이런 논리가 나의 대상이 됐다. 즉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없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내 내면화가 됐다. 사실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때의 똑같은 도형이죠. 그런데 이때의 도형은 실세기로부터 재발명한 도형. 근데 이때의 도형은 또 다른 걸 재발명하기 위해서 관찰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도형. 어때요? 수준이 다르죠. 이때는 학습된 도형, 이때는 내면화된 도형.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화된 도형으로서 얘네들 내면화됐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 있는 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지식으로서의 수단, 또 나의 지식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논리가 이제 대상이 됐다는 거는 완전히 내 내면화가 됐다. 내 대상이 됐다.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도형이 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수학 학습 수준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반일의 초기 연구에서는 이 1수준을 0수준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간혹 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0, 1, 2, 3, 4라고 말하면 되고 1부터 시작한다면 1, 2, 3, 4, 5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왜 연구했을까? 지금 이제 반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일이 이걸 연구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곧 나오는데 여하튼 페이지 361페이지에 가니까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상이한 수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거의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수준 상승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일이다라는 거죠. 363페이지 잠깐만 읽어보고 다시 들어갑시다. 프로이덴탈에 의하면 수학학습 과정은 사고 수준의 비약이 이루어지는 불연속성의 특징이다. 불연속성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비약이라는 게 이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에서 이제 이 도형이 내면화가 되는 이렇게 되는 시간으로부터 또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이 수준 넘어가는 것은 뭐다? 굉장히 수준의 상승이고 불연속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학생들이 수학학습을 통해서 수학화 과정을 재발명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사고 수준의 비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교수학적 조치를 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내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학적 조치 잠깐만 줄쳐볼래요? 누가 중요할까요? 학생이 그냥 내비두면 스스로가 알아서 막 발견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발명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교사에 의한 중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사 중심의 수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프로이덴탈의 수학 학습 수준 이론은 그가 수학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학습 과정과 개인의 학습 과정에는 동형성이 있다고 본 관점에 기인한 것이며 인류의 학습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학을 쭉 만들어 온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만들어 온 과정 이것과 한 개인이 뭐 15살, 6살, 17살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 안에는 1대1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켈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재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역사발전적 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를 입증해 준 사람이 반일이다라는 거죠. 우선 반일은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프로이덴탈을 뭐 만나기 전에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는데 교사인 자신은 형식적 증명의 연역적 증명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정의도 모르고 어떤 아이는 도형의 성질도 모르고 한 반 안에 그럼 생각해봐요. 교사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여기, 그 아이 여기 이렇게. 그래서 반일이 이상하다. 도대체 왜 열심히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반일 내는 연역적 추론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관찰 결과를 토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삐아제 이론에 반대하는 거죠. 삐아제 이론은 뭐 형식적 조작 단계 이후가 되면 연역적 추론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반이는 그렇게 본 게 아니죠. 따라서 앉는다는 관찰 결과를 토대로 이 18살 뭐 형식 조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반응해서 뭔가 연역 추론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게 수준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설명합니다. 또한 수준이 어떻게 해서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까에 대한 연구 결과 교수학습 단계, 수업 과정도 설명합니다. 우선 기하학습의 5수준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수준에 독특한 언어 구조가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수준이 있는 사람끼리는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 5수준이 존재한다. 언어 구조가 있다.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게요. 뒤쪽에 가면은 반일에 그 수준 이론의 특징이라고 들어있어요. 어디 잠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이건가? 네. 수준 367페이지. 그러면 좀 전에 방금 읽었던 것 중에서 각 수준의 언어 구조가 독특한 언어 구조가 있다라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328페이지는 넷째죠. 각 수준이 그 자체의 언어적 상징과 그 상징들을 연결하는 관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건 5번째죠. 서로 다른 수준에서 추론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우리 5번째는 분리성이라고 그래요. 분리성 왼쪽에 적어주세요. 368페이지 왼쪽에다가 넷째 이거는 언어성이라고 그래요. 잘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5수준이 존재한다라는 건 뭐예요? 수준이 하나하나씩 다 거쳐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67페이지 앞쪽에 오면은 첫째, 상대적인 수준이 있는 불연속적인 활동으로서 하 수준을 통과하지 않고 상 수준 올라갈 수 없으며 n-수준 통과하지 않고 n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럼 뭐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성. 그거 외에는 둘째가 있네요. 모든 학생들은 같은 속도로 각 수준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며 수준의 이행은 적절한 학습 지도에 의해서 촉진될 수도 있고 부족한. 그러니까 교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잘 수준을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촉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에서의 행동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행동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말이 좀 어렵지만 행동이라는 건 내가 알았던 이 도형이라는 결과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수단을 내가 찾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마름모의 성질을 알고 싶어. 그럴 때 그냥 교사가 마름모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이 마름모라는 모양이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전 수준에서는 벌써 이 도형에 대한 마름모에 대한 내용이 행동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존재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수단이 대상으로 작용하면서 또 다른 수단으로 또 이전에 있었던 수단이 대상으로 작용하면서 또 다른 수단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에서의 행동이 즉 행동이라는 단어가 좀 싫으면 수단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다시 올라간다죠. 다시 말해서 전 수준에서의 사고의 수단이었던 것이 다음 수준에서 사고의 대상이 되며 전 수준에서 암묵적으로 이해된 개념이 그 다음 수준에서 분명하게 이해된다. 분명하게 이해된다 줄치고 대상화된다. 내면화된다. 따라서 점점 다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그냥 학습했구나. 암묵적으로 이해했구나라는 것이 나에게 명료화가 됐을 쯤에 다른 수단을 재발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변 사물이라는 대상을 도형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파악하는 단계, 도형이라는 대상을 도형의 성질도 파악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수단이 대상으로서 다시 시작이 되고 수단이 대상으로 시작이 되고 수단이 대상으로 시작이 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수단의 대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368페이지에 미리 갔지만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기하 수준에서 사고의 대상과 사고의 수단이라는 이 그림이 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표시해놨죠. 표시해놓고 이쪽이 대상, 얘가 수단. 그랬을 때 지금 이 도형이 되고 또 이때 성질이 되고 명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그려두세요. 그래야 이 수단이 대상이 되면서
또 다른 수단으로 이게 수준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이 수단이 대상이 되면서 또 다른 수단에 대한 수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5가지 특징은 사실 연구를 하면서도 얻어졌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주제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요. 여하튼 363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따라서 우선 기하학습에는 5수준이 존재하며 각 수준에는 독특한 언어 구조가 있어서 서로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는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서 교사하고 학생하고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고 한 조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하 교수에서 주된 문제는 교사가 학생이 기대하는 수준과 학생의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사는 자신의 수준에서 학생에게 설명하는데 학생은 교사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라 불렀다? 분리성. 이 분리성이 반의를 연구하게 한 계기예요.